미국이 이틀째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대이란 추가 공습을 공식 발표했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2일 오후 5시,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쯤 전에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미군의 침략에 대응해 미국을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란군이 선박들이 불법 항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합의를 해놓고 1시간도 안 돼 선박을 공격했다면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과의 협상이 있었고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매슈 휘테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거라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정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앞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오늘 이란을 분쇄하고 있다고 말해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אנחנו מרסקים בשיטתיות את ציר הרשע והטרור האיראני שניסה לקדם את התוכנית להשמדת ישראל באמצעות טבעת חנק של טרור שהוא פרס סביבנו.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반대로 이란은 통항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해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통항이 불가능하다며 안정이 회복되면 이란을 통해 통항 허가가 재개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전략적 통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지켜낼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대국민 메시지에서 복수를 다짐했는데요. 이란의 보수 매체는 오늘 복수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도 복수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 당시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유럽이 허용했다며 비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다시 공개 사과와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위기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개선책을 내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수뇌부는 대형 위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14년 전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당시 경찰은 늑장 대응을 인정하며 112 신고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2019년 버닝썬 사태는 경찰과 사건 관계인의 유착 비리 의혹으로
수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맞물려 거센 질타가 이어졌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위 발생이 잦다는 점에서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범죄와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경찰이 그에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정인이 사건에선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무시했던 경찰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이후 약자 범죄는 서장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와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축됐습니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4년 전 이태원 참사 땐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복신고 감지 기능을 포함한 112 시스템 개편과 인파 안전관리 지침 마련이 뒤따랐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이번엔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와 수사 쇄신 TF 구성,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입니다. 위기 때마다 사과와 제도 개선을 반복해온 경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2주째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대강 대치 속에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이번 주 재헌절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후반기 국회 반쪽 출발은 여야 간 원구성 이견 때문입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곳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2주째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1개 상임위는 속속 반쪽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지 못하면 원구성 협상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향후 협상 전망도 어둡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함께 국민의힘에선 대여 투쟁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미 터져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상임위 재배분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조정식 의장이 최종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 금요일 재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결단이 임박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회동을 잇따라 열어 대여 투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짓는 반도체 팹 1호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9년 하반기로 최대 2년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메모리 빅3 기업의 설비 투자 경쟁은 계속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팹 6개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첫 번째 공장 완공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됐던 첫 가동 시기를 2029년 10월로 최대 2년 앞당긴 겁니다. 6달가량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를 고려하면 첫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 용인 국가산단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메모리 빅3 업체들의 설비 투자 경쟁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반도체 고점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업 등의 수요에 비해 메모리칩 공급이 현재 한참 모자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호남 클러스터 팹 증설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미 증시 상장 직후 해외 팹 신규 건설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고, 맞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게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칩을 얼마나 늘릴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퀘션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칩을 더 달라가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설비 증설 등을 위한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035년까지 2,500억 달러로 최근 5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업계 업황을 확인할 다음 가늠자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함께 발표할 투자 계획이 높아진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예상 규모에 못 미친다면 메모리 빅3 역시 일단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가지고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일시적으로 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투자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더해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기술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도 빅3 중심의 메모리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폭염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 체감온도는 벌써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하루 일정 계획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간밤에 대부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 강릉 27.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2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북지방은 대구 36도, 포항 37도까지 치솟는 등 온열 질환 위험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도 위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노약자나 어린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비와 함께 폭염은 일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